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 리뷰해 드리려고 하는 경기는 포항 스틸러스 대 광주 FC 경기입니다. 포항이 홈에서 이제 광주를 또 1대0으로 이기면서 매우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제 뭐, 경기가 어려웠던 만큼, 포항한테도 쉬운 경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려웠던 경기인 만큼, 마지막에 터진 정재희 선수의 득점이 굉장히 포항 팬들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광주는 상당히 좀 고전한 느낌이 좀 있었죠. 네, 물론 지난 경기도 고전을 했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결과도 가져오지 못하면서 조금 예,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 이정효 감독님 축구에 대해서 다른 팀들이 뭔가 나름의 대책들을 계속 가지고 오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축구를 하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 그 반응을 보여주는 축구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거를 아마 이정효 감독님 스타일상 조금 더 완성도를 높여가는 방식으로 해결을 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고집쟁이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잘 가다듬어서 나올까 이런 기대를 가지게 하는 패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 두 팀 다 참 좋은 경기를 했다 이렇게 총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번 경기는 포항 쪽에 조금 힘을 많이 둬서 리뷰를 드리고 싶어요. 뭐 광주는 제가 FC 서울하고 했던 개막전도 리뷰를 했었고 저보다도 많은 분들이 다들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으셔가지고 뭐 잘하고 있다 이런 건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런 광주가 이렇게 압박에 굉장한 어떤 이 공을 들이고 또 공격 전개에서 세밀하게 공격 전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프 더 볼의 움직임이 선수들의 움직임이 좋고 이런 장점들이 있고 이게 굉장히 트렌디한 지금 유럽에서도 강팀들만 시도하는 굉장히 트렌디한 축구인데 이거를 어떻게 깰 수 있느냐에 대한 것들이 오히려 저는 좀 더 다른 팀들 한테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다른 팀을 응원하시는 팬분들한테. 근데 저는 광주의 축구만이 정답이 아니듯이 광주의 축구를 멈추게 하는 그거를 괴롭히는 방법은 하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 이제 따지고 보면 지난 라운드에서 강원 FC가 광주를 전방 압박을 적절히 시도하면서 후방부터 이제 그 광주의 후방부터 흔들어 놓으면서 거기서 이제 쇼카운터라고 하는 형태를 쓰는 방식도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거기서 뭐 그런 압박만 한 건 아니고 이제 적절한 수비 전술하고 섞어서 쓰긴 했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저는 이번 포항과 같은 대응책도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인터뷰가 또 인상 깊었던 게 이정효 감독님이 이제 질만한 경기를 해서 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좀 재밌었어요. 저는 이정효 감독님이 굉장히 이제 말씀하실 때 보면 톡톡 튀고 숨김없이 말씀하시죠. 주변 눈치를 안 보고. 저는 그런, 지도자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쓸 게 많아지니까. 예전에 기자 때면 굉장히 좋아했을 지도자긴 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사실은, 작년에 이제 FC 서울 팬들이 특히 많이 화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런 축구, 뭐 이런 발언들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이정효 감독님이 분명히 포항이 마구마구 공격적으로 했던 경기는 아닌 거고 맞불로 놓았나? 라는 느낌을 들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질 경기를 했다라고 패배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건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저도 이제 경기를 보면서 이제 그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야, 포항 잘한다. 이런 얘기가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랑 연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저는 저번에 보니까 박태하 감독님 제가 리뷰를 제대로 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전북현대랑 했던 아침 경기가 있었는데 그건 제가 너무 1차전이라서 그러니까 시즌 첫 경기라서 아직은 조금 설명드리기에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설명드리진 않았었거든요. 왜냐면 첫 경기고 막 이게 이 리그 경기가 아니라 단판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홈앤더웨이로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경기라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경기를 보니까 조금 생각이 드는 면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일단 저는 아직까지도 박태하 감독님 축구가 어떤 축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박태하라는 지도자는 이런 축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선언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주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시즌 개막전이 울산현대와 경기였는데 이때는 거의 뭐 3백 들고 나와서 촘촘하게 수비 쌓고 역습을 하는 형태를 준비해왔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경기 운영을 전북하고 맞대결 때도 보여줬던 것 같은데 이번 경기에서는 사실은 그때랑은 완전히 다른
전술적인 것들을 들고 나왔고, 제 생각엔 그래서 플랜 A가 매우 강한 지도자라는 느낌보다는 그 본인들의 일반적인 틀은 유지하고 그 기저에 깔린 철학은 유지를 하되, 다른 팀 상대 팀의 어떤 전술이나 전략을 잘 고려해서 그거에 맞춘 전략을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더해서 지금 선수단 구성도 보시면은 조금 재밌는 구성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스타 플레이어, 그러니까 K리그에서도 막 이 사람이 제일 잘해 막 이런 선수들을 많이 데리고 있진 않은 느낌이지만, 특성이 강한 선수들, 개성이 강한 선수들이 많죠. 정재희 선수라던가 뭐 김민성 선수라던가 이런 선수들처럼 발이 빠른 선수들이 있고, 또 공격수에도 조르지라고 하는 이호재 선수, 이런 굉장한 9번 완전한 9번 스타일 느낌을 주는 선수들이 또 있고, 또 중원에도 오베르단, 한찬희, 이런 김종호 이 조합들은 보면은 이게 다른 팀 가서 확실한 주전이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또 오베르단 좀 다른가? 어쨌든 이 선수들이 충분히 K리그 1에서 뛸 수 있는, 그러니까 보면은 경쟁력 갖춘 선수들이 많은 알짜배기 구단 느낌이 있어요.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다기보단 제 생각엔 알짜배기 구단인데, 여기에 지금 그 적절한 그 포항 제철고 출신의 그 어린 선수들이 더해지면서 그 선수층을 두껍게 만드는 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포항한테 받는 느낌은 그냥 부잣집 느낌이에요. 부잣집, 오래된 부잣집. 이 동네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을 운영하는 막 그런 재벌집이 아니라 그 동네에 가면 있죠, 한 건물 세 채나 네 채씩 이렇게 가지고 계셔가지고 알짜배기로 돈 되게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임대차 이런 거, 주택 임대차 이런 거 하려다 보면 그 동네에 이제 아시죠? 이제 공인중개사 선생님들하고 되게 이렇게 막 잘 연결돼 있고, 막 건물 몇 채씩 가지고 있다고 하시고, 막 동네에서 약간 그 분들하고 막 다 이렇게 유지같이 약간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는 그런 선수단 구성을 잘 살려서 광주의 약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강점들을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본인들이 준비한 걸 딱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항에 대한 이번 그 시즌 예상을 같이 지금까지 드린 건데, 포항 생각보다 걱정 많이 안 해도 되겠다. 확실히 이 팀은 저력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또 7분이나 지났는데 본격적으로라는 말씀이 참 어렵지만 경기 리뷰를 조금 바둑아라고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바둑알 불러왔는데요. 포항의 공격 전개가 저는 상당히 재밌었어요. 진짜로. 이거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확실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전북 리뷰를 지난 주말에 들으면서 며칠 전에 막 뻥축구도 일리가 있으면은 제가 그거는 이제 뻥축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어요. 뻥축구도 전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저는 포항이 그걸 보여준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공격 전개부터 말씀드리고 수비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다들 뭐 눈치채셨겠지만 포항이 절대 서두르질 않아요. 후방에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 FC 서울하고 개막전 때 서울이 또 잘 안 된 경기이기도 했었는데, 그 경기 때는 생각해 보시면 서울 선수들이 지나치게 여기를 막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압박당하는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어떤 거냐면, 여기서 이제 광주가 전방 압박을 많이 시도하긴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막 단번에 달려들진 않아요. 무조건 뺏겠다고. 어떻게 달려드냐면, 어떻게 압박을 해오냐면, 여기서 기다립니다. 처음에 공을 잡았을 때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안 달려들고 기다려요. 근데 이게 어딘가로 이동하면 이때부터 압박이 다시 들어가는데, 일로 들어가면 접근하고, 여기 접근, 여기 접근, 여기 접근, 여기 접근. 공이 넘어가는 순간요. 아니, 이쯤 오는 순간부터 이렇게 다 압박해서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는 이 선수가 줄 데가 별로 없어지는 거죠. 원터치나 투터치로 주기가 까다로우니까 이 선수가 뭐 골키퍼한테 쓴다거나 뭐 이거를 원터치로 넣으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선수가 시작한 선수가 압박을 들어가면서 패스 줄 공간들을 제한하는 거죠. 패스키를. 네, 여기 다 이제 따라 나오니까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따라 나와요. 그렇게 해서 처음 시작은 압박을 안 하고 있다가 한번 패스가 넘어가면 압박하기 시작하거든요. 여길 들어가면 또 여기 압박하고요. 이 선수가 다시 받으러 가면 이 선수 같이 압박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 측면 쪽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이렇게 방향을 제한해서 압박하는 형태들이 많고, 혹은 이제 여기서 중앙 쪽을 앞으로 나가지 않고 이 선수가
뭐 드리블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여기 있는 수비 최전방에 있는 공격수가 이거 절대 물고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들어가죠. 뺏으려고. 예, 그러면서 여기 밀고 올라오는 선수들이 워낙 부지런한 선수들이 많으니까 이쪽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면 광주가 탈취해서 그대로 역습하는 이런 형태들을 많이 썼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골키퍼를 쓸 수도 있잖아요. 골키퍼 쓰면 여기 있는 뭐 이기균 선수라던가 뭐 허유, 리건이 이런 선수들이 이 선수한테 주는 길을 가려버리면서 이렇게 압박을 들어가죠. 그래서 롱킥을 유도하고요. 롱킥 유도하면 여기 기다리고 있던 선수들이 이거 나오면서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본인들이 우당탕 하면서 다시 여기 역습을 해서 들어가는 형태. 이게 사실은 광주의 저는 압박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 굉장히 조직적이고 부지런하고 선수들이 이게 이제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선수들이 같이 움직여야 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광주가 잘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거를 이제 어떻게 타개하느냐가 이제 많은 팀들한테 고민이 될 만한 요소였던 것 같은데 이번 경기에서 포항은 이거를 약간 역이용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빌드업할 때 잘 보시면 그 박찬용, 전민강 선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신강훈 선수가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약간 변형 3백 같은 형태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신강훈 선수가 어떤 때는 여기 위치하기도 하고요. 본인이 이제 위치가 까다롭다 싶으면 일로 나와서도 잡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당기죠. 그렇지만 확실한 건 완델수는 올라갑니다. 후방 빌드업 할 때 거의 안 보여요. 이렇게 해놓는데 여기서 또 포항의 특징이 뭐냐면 여유가 있을 땐 볼을 돌립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시작하면 그럼 이제 거리가 충분히 있을 때는 돌려요. 그런 대신에 서두르질 않아요. 먼저 여기다 쑤셔 넣는다거나 쑤셔 넣더라도 이 선수들이 그럴 때는 받으러 나와줍니다. 이렇게 좀 받기 좋은 위치에서만 주고받고 하지 절대 이 어떤 지옥 중원 지옥에는 볼을 넣질 않아요. 그러고 나서 어디로 많이 가냐면 취약점이라고 저도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쪽 신강호 선수 쪽에다가 볼을 넣어가지고 빌드업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많이 썼던 게 김인성 선수 쪽에도 넘겨주고 조르지한테도 넘겨주고 해서 긴 패스들을 많이 시도합니다. 이쪽 중원을 생략하고. 근데 이것도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기서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붙기 전까지는 안 찬다고. 계속 기다려요. 템포가 굉장히 느려요. 공격 템포가. 볼을 좌우로는 많이 돌리는데 공격 템포가 느리거든요. 근데 그러면 광주 선수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슬금슬금 접근해 오거든요. 여기를 압박하려고. 접근해 올 때 이 선수들이 앞으로 밀고 나올 때 여기서 이제 잡아가지고 신강훈 선수가 뒷공간을 노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조르지가 받으러 간다고 쳤을 때 여기서 잘라내는 것들도 수비수들도 이제 본인 뒤로 넘는 거니까 헤딩을 하더라도 여기 떨어진다거나 길게 헤딩을 하지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 쪽에다가 이 수비 뒤쪽에다가 떨어뜨려가지고 결국에는 광주 수비가 끊어내더라도 이 부분에서 지금 싸움이 벌어지는 건데 잘 보시면 이 포항의 미드필더들이 이쪽에 굉장히 잘 접근을 해줘요.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쪽에 넘어갈 때 조르지한테 넘긴다, 김인성한테 넘긴다 할 때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미드필더들이 다 바짝 따라 올라오면서 여기서 세컨드볼 싸움을 굉장히 잘해줍니다. 근데 이게 또 가능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수들이 나오지 않으면 기다려서 이 선수들이 접근을 앞으로 전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뒤 간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래서 기다리는구나. 더 나와, 한 발만 더 나와, 한 발만 더 나와, 한 발만 더 나와 해서 기다렸다가 상대가 앞뒤가 좀 벌어진 것 같으면 그때 뒤에다가 딱 때려버리는 거죠. 근데 조르지나 뭐 김민성 선수는 빠른 발이 있고 조르지는 뭐 일단 장신에다가 볼키핑이 좋으니까 이쪽에서 뭔가 계속 싸움을 벌이고 이쪽에 그 떨어지는 것들에서 뭐 윤민호 선수라던가 오베르단이라던가 뭐 또 여기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김인성 선수도 중앙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런 선수들이 이쪽에서 굉장히 잘 움직여주면서 그 어떻게 보면은 중원 쪽에서 빡빡한 중원에 굳이 들어가지 않고 공격 전개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죠. 또 하나 뭐 이런 요소들이 있었다 그러면 신강호 선수가 김인성 선수한테 패스를 주는 것보다 전반전에 특히 많았는데 패스를 잘 보시면 김인성 선수한테 들어가는 이런 패스보다 김인성 선수는 안 내려오는 느낌이 좀 들고 여기를 윤민우 선수가 빠져나와서 받아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좋은 방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선수가 여기 받아서 내려오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주 선수들은 압박을 절대적으로 맨투맨하고 지역 수비를 섞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공 받으러 가면 따라 나와요 이거를. 네. 그렇게 해서 이쪽에 들어가면 여기 압박하게 되는데 이러면 사실은 그 이쪽 공간 쓰기가 어렵죠. 왜냐면은 여기가 수비수가 가리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거를 김인성 선수가 내려오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여기서 이 뒤에서 윤민호 선수가 이렇게 나오면 좀 편해지죠. 예. 이쪽 윙
이쪽 윙이 광주의 윙이 이렇게 붙어줘야 된다 그러면 그냥 리턴 내주면 신강호 선수가 올라오면 또 여기가 헐거워지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최근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리뷰할 때마다 이런 식의 숫자 변화, 위치 변화를 통한 숫자 변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윤민호 선수가 본인이 뭐 투톱처럼 수비할 때 서기도 하고 공격형 미드필더로 볼 수도 있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쪽에 그냥 서 있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4명이에요. 오른쪽 측면이 2대2 싸움이 되는 건데 여기서 순간적으로 여기 윤민호 선수가 빠져나오면 3대2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숫자 우위를 점하죠. 대신에 여기는 한 명 남게 되는 광주는. 예, 왼쪽 측면에서는 광주가 숫자가 더 많아요. 지금 보시면 5대4로 숫자가 많아지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포항 선수들이 6대5가 되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국지적으로 숫자 우위를 점해서 이제 공격 전개를 하는 게 필요했던 건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롱패스랑 그 병행해가지고 이런 식의 공격 전개를 하다 보니까 포항이 공격이 상당히 괜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득점 자체는 거의 경기 종료 직전에서야 나왔지만 이거는 사실은 저는 굉장히 적절한 빌드업이 되고 또 그 경기 운영이 됐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지금 뭐 광주를 상대하는 팀들이 많이 고전하는 게 전방 압박하다가 이제 전방 압박에 광주 전방 압박에 당해서 빼앗기면서 상대한테 실점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위험성을 거의 덜고 갈 수 있어요. 점유율을 높이니까 이게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그 FC 바르셀로나 제가 이야기하는 거 많이 좋아하는데 요한 크루이프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공을 들고 있으면 실점하지 않는다. 왜냐면 우리가 공 잡고 있는데 실점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유율이라는 게 꼭 공격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점유율이라는 건 경기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비할 일이 적어진다라는 얘기인데 그거를 상당히 포항이 광주 상대로도 공을 잘 점유할 수 있게 본인들의 축구를 준비해 오니까 전반전 중반까지 62%가 나왔어요. 포항의 점유율이 그 중계 화면에 제일 기억나는 60%가 넘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광주가 공격할 기회를 거의 안 줬다는 얘기죠, 사실. 그게 굉장히 주요했고 그런 것 때문에 능수능란하게 이제 이 그 주고받는 패스들. 그러니까 여기 후방에서 많이 주고받고요. 이쪽 미드필더 나와줬을 때 단순하게 주고받으면서 기다리는 형태들. 너희가 덤비지 않으면 우리도 굳이 들어갈 필요 없다 라고 하면서 느긋하게 하고 조금이라도 나오면 이제 이쪽에 조르지 쪽을 노리는 그 전술들이 상당히 적합하게 다가왔고 또 광주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전반전을 생각해보시면 두 차례 완벽한 득점 기회가 있었습니다. 조르지가 하나 잡았었고요. 두 번째 홍윤상 선수 장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보시면 패스 하는 공간이 다 조르지한테 넘어가는 거를 상대편 걷어내는 게 조금 짧아서 정확하지 않아서 역습을 이제 바로 다시 뺏어가지고 역습했던 장면이었고 그 두 번째 그 홍윤상 선수 장면도 상대 수비 뒤를 넘겨가지고 들어가는 장면이었는데 그건 이제 물론 왼쪽 윙에 있던 홍윤상 선수가 이 뒤쪽으로 파고들었죠. 그러니까 이런 다이렉트한 것들도 이 선수들하고 한만 맞으면 충분히 상대를 공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경기였다고 생각해요. 포항이 이제 광주가 아니라 모든 팀을 상대로 이렇게 경기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적절한 대응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도 뭐 광주도 좀 칭찬을 드려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공격 얘기는 얼추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득점 장면도 설명드려야 되는데 저는 그것도 뭐 사실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호재 선수가 머리로 떨어뜨려 준 거 뒤에 따라 들어가던 정재희 선수가 마무리한 거잖아요. 제가 단번에 넘기고 주변에서 움직였다 그 얘기랑 어떻게 보면 이게 부합되는 면이 있는 거죠.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경기 통제를 잘했다는 것 이것에 포항이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광주의 공격하고 이거에 대한 포항의 수비 대응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광주가 이번 경기에서는 조르지랑 윤민호 선수가 사실은 중앙에서 많이 움직여주고 홍윤상 선수랑 저기 누구죠? 김인성 선수가 좌우에 배치가 돼가지고 수비를 많이 펼쳤는데 근데 그게 뭐 조르지 선수는 사실 최전방이라고 치고 윤민호 선수는 뭐 중앙에 내려오기도 하고 수비할 때 이렇게 사사이로 서기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광주도 수를 쓴 것 같아요. 여기 최전방 둘이서 압박하고 여기 둘이 이렇게 중앙 수비수들이 배치가 되게 되는데 여기서 그냥 숫자가 이제 따지고 보면 여기 뒤가 8명이나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 숫자가 부족하지 않을까? 공격에 좀 더 많은 숫자를 싣고 싶다. 여기 있는 선수를 예를 들면 8번을 올려 쓰고 싶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여기서 계속 이빈기 선수가 중앙 쪽에 들어와서 본인이 이제 볼 넣을 때 필요 없다 이거죠. 이렇게 쓰면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되니까. 혹은 이제 뭐 여기를 이렇게 쓰든. 해서 본인이 처음에는 여기서 받아주기도 하지만 공 연결해준 다음에는 다시 이렇게 빠져주는. 이것도 이제 숫자 싸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쪽에 뭐 공을 측면 쪽에 연결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본인이 이쪽에 빠져나와서 또 움직이기도 하겠지만, 이거 다 연결해주고 나면은 중앙 쪽으로 들어와서 이쪽 세컨드 볼 싸움이라든지 받아가지고 반대로 연결해주는 거라든지, 혹은 여기서 이민기 선수가 잘하는 게 이 공간까지 침투해가지고 여기랑 연계 플레이를 하는 것들이죠. 이런 장치들을 원래도 잘 쓰는 팀이었는데 요런 것들을 분명히 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기균 선수라던가 뭐 이건희라던가, 여기서 이제 제가 FC 서울전 리뷰하면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있는 선수가 일루 빠져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 수비 뒤로, 그러면 이제 패스가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하프 스페이스라고도 볼 수 있고, 이 풀백 뒤로 움직이는 걸 하면 얘가 불려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광주가 이걸 공격 전개를 많이 하냐면, 제가 FC 서울전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김주성 선수 따라간 장면, 그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를 이렇게 받겠다고 따라갑니다. 그러면 이 선수가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위협적인 위치로 들어가니까 이 선수 따라 나오고요. 그럼 여기서 여기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그럴 때는 여기를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선수는, 이 4번 수비수는 9번을 막아야 되니까 못 가고 여기를 갈 수는 없어요. 만약에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축구 선수라면 여기가 지금 비었다고 해서 여기를 채우러 들어가면, 그때는 이 선수가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를 넘겨버리겠죠. 네. 그럼 이 들어오면서 해결하는 거고, 여긴 너무 멀 거고,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 중앙 쪽에 공간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만들어요. 사실 광주가 좁게 설 때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움직이면서 이 센터백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움직임을 상당히 많이 쓰고, 이 선수가 들어와서 여기를 이제 넘겨가지고 마무리하는 형태를 쓰는데, 포항이 이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베르단이 이걸 다 잘랐어요. 제 기억에는 전반전에만 한 2번에서 3번 정도 광주가 이 공간을 쓰고 싶어서 몇 번이나 패스를 했고요. 요거랑 이제 다른 방식도 있는데, 이번에는 센터백이 여기 묻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공격수가 이제 이로 돌아뛰는 게 아니라, 10번이었으니까 10번을 할까요? 여기로 돌아뛰는 게 아니라 이쪽에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붙으면, 그러면 이제 좁혀 서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또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다 넘겨주겠죠. 근데 이것도 오베르단이 제 기억에 한두 번 잘랐어요. 그래서 이 2선에서 침투하는 미드필더에 대한 대응이 매우 좋았다. 그래서 저는 광주가 공격 전개가 굉장히 답답했는데, 이게 뭐 장치가 없고 본인들의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포항이 너무 다 틀어막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광주의 공격이 많이 좀 둔화됐던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포항이 준비 잘했다라고 이정효 감독님도 말씀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딸려나가지 않는다라는 대원칙도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저는 광주의 수비 방식하고도 좀 비슷했던 것 같은데, 뭐 포항이 아주 뭐 그냥 깊이 내려서기만 한 것도 아니었고, 전방 압박도 저는 이따금씩 시도하는 걸로 봤는데, 이 결국에는 여기 측면에 나갔을 때는 여기 바짝 붙어주고요. 여기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좁혀줘요. 이렇게 주기 싫게, 이 선수가 들어가면 뭔가 안 되게. 근데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볼을 이동시키면 이 선수랑 이 선수가 이렇게 와서 좁혀버립니다. 이 가운데를 여기 넣기 싫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가면요 또 좁히고요. 여기도 이제 또 좁히고요. 그러고 있다가 일로 들어가면 이 선수가 와서 이렇게 좁혀버립니다. 주기 싫게. 이런 식의 공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계속 중앙 쪽으로 들어오는 길을 좁혀주면서 쪽 측면을 넓게 쓰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했던 요소가 완델손. 이게 이런 식으로 중앙을, 결국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 쪽에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 선수들이 본인들 사이를 좁히면서 이쪽 투입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이런 팀을 상대할 때는 이게 측면부터 풀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측면은 어찌됐든 도움 수비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힘들죠. 이 선수도 여기를 견제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쪽에만 들어가면 1대1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1대1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1대1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안 뚫리면 이제 답답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광주도 안혁주 선수 선발 출전을 시켰다가 가브리엘로 바꿨잖아요. 가브리엘이 FC 서울전 때 나와서 김진야 선수를 굉장히 잘 괴롭혔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아마 풀고 들어오기 시작했으면 여기가 이제 열리기 때문에
굉장히 중앙 쪽이 힘들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었고, 반대쪽 엄지성 선수도 저는 안 뺀 이유가 그래도 엄지성이 한 방에 있고 기술이 좋은 선수니까 이쪽을 하나 뚫어주길 바랬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김민성 선수가 도와주는 경우들도 많았고 여기 한찬희 선수가 도와주는 경우들도 많았던 데다가 신광훈, 완델손이 잘 제어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지난 경기에서 보시면은 완델손이 거의 가브리엘을 한두 번 정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이겼거든요. 공격에서도 이기고 수비에서도 이기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광주의 그 측면부터, 그러니까 포항이 워낙 중앙을 좁혀놓으니까 측면부터 껍질 벗기듯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서 들어가야 되는데 껍질이 너무 단단했던 거죠. 그래서 그 많이 나왔던 장면들이, 가브리엘은 1대1을 치고 싶으니까 지금 얘를 불러내서 이 공간을 만들고 싶은 선수고, 아마 제가 보기에 이정효 감독님도 가브리엘 너 여기 안에 들어와서 놀지 말고 여기에서 해라, 여기에서 네가 해서 공 받아서 라인 쪽에서 최대한 넓게 공간 쓸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뭔가 1대1을 치든 힘으로 완델손이 빠르긴 하지만 힘은 없으니까, 힘이 강한 선수는 아니니까 밀고 들어가라고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패스가 들어갈 때마다 이 뒤에서 지키고 있던 완델손이 과감하게 앞으로 자르는 움직임을 하면서 공을 여러 차례 잘라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패스가 발 앞에 딱 가브리엘 앞에 들어가는 순간 그 되게 노련하게 공간을 아주 적절하게 잡고 있다가 딱 붙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공을 끊어내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주의 측면 공격까지 막히게 되는 결과가 됐고, 또 이 벌어진 공간은 오베르단, 한찬희, 김종호 같은 선수들이 잘 채워주는 그런 대응들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후반전에는 조금 광주가 힘을 쓰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중요했던 거는 페널티 박스 안에 들어오는 건 너무 애를 많이 먹은 거죠. 여기선 돌긴 하는데, 혹은 뭐 이쪽까지도 들어오긴 하는데 이 안에 들어오는 게 너무 힘들었고, 후반 막판에서야 좀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이미 그쪽에서는 황인재 선수가 든든하게 뒷문을 지키면서 실점하지 않은 것들이 결국에는 포항 쪽으로 승리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발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를 잘 돌아보면 저는 광주는 광주답게 경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려고 했는데 포항이 대응을 상당히 잘했고, 광주가 잘하는 것들, 그냥 단순하게 공격, 주도적으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광주가 이제 전방 압박이나 거기서 끊어내는 역습들을 상당히 잘 준비해오고 그걸 하는데, 그거에 안 당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대해서 상당히 잘 고민을 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정효 감독님이 저런 축구다 이런 식의 어떤 뭔가 불만 섞인 이야기들을 했던 경기들을 돌아보시면 그냥 대응만 하는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광주가 이렇게 할 건데 우린 너희 못하게 하는 거 이거 할 거야 하고, 약간 공격도 역습을 통해서, 단순한 역습을 통해서 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은 개인 기량에 의존하거나 어떤 때는 운이 따라야지 득점할 수 있는 경기들을 해와서 졌을 때는 말을 거침없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항이 점유율을 잡고 있고 주도권을 잡고 있을 때조차도 본인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잘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광주도 매우 어려운 경기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경기들이 많아지면 제가 리뷰할 경기들이 좀 많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재밌었고요. 저는 이제 박태하 감독님 체제에서 플랜 A가 아직도 뭘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포항도 결국에는 승점을 쌓기 위해서는 광주 같은 팀, 광주가 지난해 3위였으니까 광주나 전북, 울산 이런 팀을 상대할 수 있는 맞춤 전술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득점을 하고 주도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3라운드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못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렇게 맞춤 전술을 잘 구사할 수 있고, 지금까지 보여준 전술들이 다 일리가 있었고 그 괜찮았거든요. 먹히는 것 부분도 있었고, 그런 면에서는 역시 양반집, 부잣집, 알짜배기 부자 포항은 올해도 잘 싸워나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포항이라고 하는 팀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이런 역사잖아요. 사실은 포항제철고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유스 선수들, 지금도 이번 경기도 그렇고 유스 선수들 출신 선수들이 항상 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 위주로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생각에는 영입도 잘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기에도 김기동 감독님의 유산이기도 하겠지만 지금은 김종우 선수라던가 한찬희 선수라던가
김기동 감독님 때 영입된 선수들이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어찌됐든 조르지라고 하는 K리그2에서 잘하고 있던 선수를 놓치지 않고 빨리빨리 영입해 오는 것이라던가 지금 이제 후보에 있지만 이동희 선수도 저희 부천에서 굉장히 잘했던 선수거든요. 이런 선수들을 잘 포착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피치에 있는 선수들이나 지도자뿐만 아니라 구단 강화부 쪽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좀 받아요. 저도 내부 사정은 지금은 이제 취재를 전혀 안 하니까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팀이 잘 굴러가고 있는 것 같고 또 박태하 감독님이 연변 푸더 이후에 다른 팀 감독을 안 하고 기다리셨잖아요. 하지만 포항에 부른 다음에 가겠다. 이런 낭만. 이것도 결국에는 전통의 힘이고 역사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올해도 포항이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잘하겠구나라는 느낌을 받는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재밌었고요. 득점은 한 골밖에 안 나왔지만 상당히 재밌었고 전술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은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조금 늦었지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A매치 있죠? A매치 또 끝나고 리뷰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네. 금방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